사위의 손길에 장모는 그만. 단 둘이 남은 빈집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 제1장 마지막 날.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창밖으로 들이치는 햇살은 희미했고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산소 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리며 이 집이 여전히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에 매달려 있음을 알렸다. 은숙은 병상에 누운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고 마치 유리처럼 부서질 듯 연약했다. 지연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은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 동안 불려온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들을 것 같은 떨림이 깃들어 있었다. 은숙은 손수건으로 딸의 이마를 닦아주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엄마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옆에서는 준호가 묵묵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퇴근 후 잠도 줄이며 매일 곁을 지켜온 사위였다. 지친 눈빛에도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아 나야.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나 지연의 가슴은 점점 더 미약하게 오르내렸다. 기계음이 갑자기 불규칙해지더니 어느 순간 긴 숨과 함께 조용히 멎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지연아! 준호가 울부짖으며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미 눈꺼풀은 감겨 있었고 입술에는 작은 미소 같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한 인간의 내장을 찢어내는 듯한 절규였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은숙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마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듯 공허했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상주 자리를 지켰다. 손님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찌를 때마다 은숙은 딸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 위에는 평온함이 있었지만 살아생전의 따스한 웃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집안이 갑자기 낯설고 커다란 동굴처럼 느껴졌다. 은숙은 딸의 방 앞에서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손을 떼었다.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다. 준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두 사람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은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제2장 빈집의 그림자.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은 유난히 낯설었다. 그동안 많은 발걸음으로 붐볐던 거실이 텅 빈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향냄새가 가구와 벽지에 스며 있었고 흰 국화꽃 몇 송이가 아직 시들지도 못한 채 화병에 꽂혀 있었다. 은숙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듯 느꼈다.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딸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하고 부엌에서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무심코 딸의 방 앞에 섰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차마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은숙은 결국 손을 떼고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거실 쪽에서는 준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한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술병을 꺼내 조용히 잔에 따랐다. 오늘은 회사 안 가도 돼.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녀왔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일찍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고 눈 밑에는 지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 쥔 잔이 자꾸만 흔들렸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 남자를 이렇게 홀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딸의 빈자리가 집안뿐 아니라 사위의 삶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밤이 깊자 집안은 더 큰 정적에 잠겼다. 은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너머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물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조용히 나가보니 준호가 소파에 걸터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다. 앞에는 미처 다 마시지 못한 술잔과 흐릿하게 켜진 스탠드 조명이 있었다. 은숙은 망설이다가 살그머니 담요를 꺼내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담요를 얻는 순간 잠든 듯 고개를 기울인 그의 얼굴이 보였다. 깊은 피로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불안정해 보였다. 순간 은숙의 가슴 속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내 딸을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지쳐있구나. 내가 지연이 대신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하는 걸까? 그러나 이내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야. 사위일 뿐이야. 우리가 기대어 버티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 하지만 그날 밤 은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집 안 구석구석에 남은 그림자들이 두 사람을 자꾸만 서로의 쓸쓸함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장 작은 식탁.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않았다. 은숙은 냉장고 안을 열어보았다.
반찬통 몇 개가 반쯤 비어 있었고 시든 채소가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지연이 퇴근길에 장을 봐 오거나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돌며 웃음소리를 나누곤 했다. 이제는 그 모든 풍경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은숙은 한숨을 내쉬며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시장에서 된장, 고등어, 시금치와 고사리를 사서 돌아왔다. 평소라면 혼자서 밥상을 차릴 이유가 없었겠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움직였다. 사위가 점점 초췌해지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올랐다. 고등어 구이에서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고 3가지 나물 반찬이 작은 접시에 단정히 놓였다. 사위, 밥 먹고 들어가라. 은숙이 부드럽게 불렀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다 멈칫했다. 저 괜찮습니다. 그냥 컵라면 먹으려고 했어요. 라면만 먹고 어떻게 버티겠니? 앉아라. 내가 한 밥인데. 준호는 결국 식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 떨렸다. 첫 숟갈을 입에 넣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장모님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지연이가 해주던 맛 같아요. 그 한마디에 은숙은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다. 말없이 그릇에 밥을 덮어주면서 그녀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2사람뿐이었지만 그 자리에 지연의 빈자리가 뚜렷하게 함께 앉아있는 듯했다. 국그릇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공허와 따뜻함이 동시에 존재했다.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은숙의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스며들었다. 이 밥상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남은 삶을 버티게 하는 작은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사장 그림자의 겹침. 밤은 유난히 길었다. 거실의 스탠드 불빛 아래 2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은숙은 뜨개질을 하는 척 손을 움직였지만 실은 바늘이 자꾸만 엉켜 허공을 찔렀다. 준호는 TV를 켜두었으면서도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요즘 잘 지내세요? 준호가 불쑥 물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 잘 지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숨 쉬고 밥 먹고 그냥 그뿐이지. 둘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소리조차 이 낯선 고요를 메우지 못했다. 준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낮게 말했다. 가끔 집에 들어오면 아직 지연이가 방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보, 다녀왔어. 하고 웃으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다.
은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도 똑같았다. 부엌에 서 있다 보면 딸이 팔짱을 끼고 엄마 뭐해? 같이 해요 하고 다가올 것 같았다. 나도 그래. 은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연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부엌에서, 방에서, 심지어 화장실 불 켜질 때도. 그럴 때마다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 싶다. 마치 서로의 슬픔이 한 몸처럼 맞닿은 듯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붙잡은 두 영혼이 어쩔 수 없이 기대고 있었다. 잠시 후 은숙은 뜨개질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준호 씨 지연이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한숨이야말로 대답이었다. 은숙은 그의 어깨 위로 덮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둘 다 혼자가 아니지만 결국 같은 고립 속에 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책임감 같은 것이 움트기 시작했다. 제오장 안의 흔적. 어느 날 은숙은 방 안에 쌓여있는 상자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길을 멈추었다. 상자 안에는 지연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아직 세탁하지 못한 스카프, 즐겨 입던 원피스, 회사에서 쓰던 볼펜과 작은 다이어리까지. 모든 게 여전히 따뜻한 체온을 머금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스카프를 꺼내 목에 걸어보았다. 순간 딸이 웃으며 다가와 엄마 이거 내 거예요. 하고 장난스럽게 빼앗아 가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다. 은숙은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목을 파고드는 건 스카프가 아니라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틈에서 준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 멈칫했다. 지연의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장모님. 그는 낮게 불렀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다. 은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버리려고 꺼낸 건데 잘 안 되네. 이게 다 지연이 냄새 같아서. 준호는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심스레 다이어리를 집어들더니 손끝으로 표지를 쓸어내렸다. 그 안에는 아내의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보, 오늘은 장모님이랑 같이 시장에 갔다. 준호가 야근이라 밥을 혼자 먹었다. 서운하다. 그래도 행복하다. 짧은 기록들 속에 지연의 일상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기다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손등 위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은숙은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준호 씨 울어도 괜찮아. 여기서는 마음껏 울어도 돼.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가리지 않았다. 제6장 따뜻한 위로. 저녁 무렵 집안은 쓸쓸할 만큼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분의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늘 셋이 앉던 자리의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은숙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었고 준호 역시 밥을 뜨다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준호 씨 이렇게 매일 밥상을 차려도 지연이가 없는 건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네. 은숙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가락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물속처럼 어두웠지만 그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 있었다. 저도 그래요. 매번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하고 돌아보게 돼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사라진 자리엔 서로의 숨소리와 미묘한 떨림만이 감돌았다. 은숙은 눈가를 적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엄마로서 잘한 건지 모르겠다. 지연이한테 더 따뜻하게 해줄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의 말은 점점 흐려지더니 울음으로 번졌다. 준호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은숙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장모님 잘하셨어요. 지연이는 늘 말했어요.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집이 늘 따뜻하다고. 전 그 말 믿어요. 은숙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고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순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고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금세 식어갔지만 방 안의 공기만큼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슬픔이 아니라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위로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제7장 빗속의 산책.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은 결국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창문을 따라 물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은숙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날은 유난히 마음이 더 허전하네. 지연이가 살아있을 땐 비 오는 날마다 같이 국수를 끓여 먹곤 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멀리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준호의 발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그럼 지금도 해볼까요? 장모님이 끓여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산책도 나가죠. 비 오는 날 산책 나쁘지 않잖아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지만 두 사람을 덮은 우산 속은 의외로 따뜻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스쳤고 그 작은 온기에 서로가 위로받는 듯 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은숙은 그 빛을 바라보다 나직이 말했다. 지연이도 이런 풍경을 참 좋아했는데 어릴 적엔 장화를 신고 빗길을 첨벙거리며 뛰어다니곤 했지. 그녀의 눈가가 젖자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도 기억나요. 아내가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밖에 나가자고 졸랐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면서.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다. 각자의 기억 속 지연이 한자리에 겹쳐지며 빗속에 살아있는 듯 생생히 떠올랐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 씨 가끔 나도 그래. 지연이가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것만 같아. 혹시 그런 기분 든 적 없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매일이요. 그래서 장모님이랑 이렇게 걷는 게 좋습니다. 지연이랑 같이 걷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말에 은숙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빗방울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공허는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고요한 위로가 스며 있었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제8장 오래된 사진첩. 늦은 오후, 비가 갠 뒤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은숙은 거실 한켠에 놓인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붉은색 인조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었네. 은숙은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앉았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지연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양갈래 머리를 하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 첫날 교복을 입고 수줍게 선 그 모습, 그리고 대학 시절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모습까지. 사진마다 딸의 성장 과정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그때 마침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오던 준호가 은숙 곁에 앉았다. 사진첩인가요? 그래, 지연이 어릴 적부터 찍어둔 거야. 준호 씨도 보고 싶지? 은숙은 사진첩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준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거기에는 결혼식 날의 사진이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지연, 그리고 옆에서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 준호의 시선은 그 순간에 오래 머물렀다. 저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지연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지연이 참 행복해 보였어. 내 옆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웃는 얼굴이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마지막까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은숙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아니야. 지연이, 내 곁에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엄마라서 아는 거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급히 눈가를 훔쳤지만 감정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은숙은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다. 우린 지연이를 잃었지만 이렇게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거야. 준호는 은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사진첩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진보다 더 선명한 기억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 기억은 슬픔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게 하는 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제구장 계절의 변화. 시간은 느리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는 어느새 초록빛을 벗고 붉고 노란 옷을 입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집안에도 계절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은숙은 부엌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네.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던 계절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준호가 마당에서 낙엽을 쓸다 말고 대답했다. 맞아요. 아내는 겨울만 되면 괜히 들떠 있었죠. 눈 오면 꼭 밖에 나가자고 졸랐고.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장모님, 우리도 나중에 눈 오면 나가서 산책해요. 지연이가 좋아했던 것처럼. 은숙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야겠네. 지연이도 하늘에서 보면서 기뻐하겠지.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지만 계절의 변화처럼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슬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힘, 새로운 다짐 같은 것이. 제10장 새로운 시작.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다. 창밖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덮였고 지붕 위와 마당, 나무가지까지 눈송이가 소복이 쌓였다. 은숙은 창가에 서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지연이가 좋아했지. 첫눈 오면 꼭 밖에 나가자고 하던 아이였어. 그 순간 준호가 두툼한 외투를 챙겨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장모님, 준비되셨어요? 눈 구경하러 나가자고 했잖아요.
은숙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지연이가 원했을 테니까.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볼을 스쳤다. 마을 골목길을 걷다. 은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준호 씨, 우리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지연이가 바랄 일일까? 가끔은 죄책감이 몰려와.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지연이가 원한 길 아닐까요? 우리 둘 다 무너지지 않고 남은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 대신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숙은 가슴 속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눈길을 따라 걷던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올랐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집집마다 새하얀 지붕이 포근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은숙은 두 손을 모아 숨을 불어넣으며 나직이 말했다.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구나. 지금이 그런 순간 같아.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에 쥔 작은 손난로를 꺼내 보였다. 장모님이 주신 이거 지연이가 남겨준 따뜻함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은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눈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서 그들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새 계절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슬픔을 지나 추억을 넘어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사연 오디오에서 실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실제 사연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